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온난화를 넘은 열대화 시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기후 위기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열돔 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또 태풍이 덮친 중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 적색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기후 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2주 정도 휴직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대표도 휴가를 떠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우주항공청 특별법까지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주말 거친 전국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폭염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네, 장마 끝나고 시작된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이미 1,000명이 넘었고 주말 사이 사망자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린 주말 사이 무더위로 인해 숨진 사람은 전국에 최소 15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낮에는 경남 서면과 하동에서 반일하던 80대 고령자들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 경산시와 문경, 예천에서도 폭염 속 고령자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에서는 야구 경기를 보려고 줄을 선 1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누적 1,0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 20대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전체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주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공식 집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온열 질환 예방법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입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시원한 그늘로 이동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온열 질환 예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령 농업인과 공사장 야외 근로자, 노숙인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대책에 만전을 다하라고 주문했고 농촌진흥청도 현장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실내외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노동부도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31일 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점검 전체 회의에서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 예방 체계를 참여와 자율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호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그 열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심한 무더위 속에 강한 기습 소나기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폭염과 소나기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도 참 무덥던데 기온이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기준 경기도 양평이 36.9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습니다. 경남 양산과 경북 경주도 36도를 넘었고 서울도 33.4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남 화순 기온이 37도, 서울도 35도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 기온이 대부분 35도를 웃돌면서 폭염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6호 태풍 카눈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로 동쪽 지역 위주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어제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최고 8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강 계곡이나 강가의 피서객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증상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증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사율부터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먼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일사병은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열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과 수분 손실이 클 때 발생하고 심한 땀이나 갈증, 피로감, 식욕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건 일사병과 달리 이 열사병입니다. 온열 질환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이 열사병 때문인데요. 폭염에 오래 노출돼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게 되고 체온 조절 기능이 고장나면서 일사병과는 달리 오히려 땀이 나지 않습니다. 경련과 손발 떨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특히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체온 때문에 뇌나 폐의 일부가 변질되면서 회복 불능에 빠질 수도 있고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도 초기 검사와 치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이 있고 좀 증상이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초기에 검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사람 잡는 더위 속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고 무엇보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군데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촉구했습니다. 네, LH가 발주한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어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 안전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6.5%인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이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 계산은 제대로 됐지만 설계 도면에 전단 보강근 표기를 빠뜨리는 등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 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는 물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지시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상판을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와 LH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문제가 드러난 15개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입니다. 국토부와 LH는 4개 단지에서 정밀 안전 점검을 추진 중이며 곧바로 보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 전인 10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 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에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올해 하반기에 주요 과제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려우냐며 역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관련 공방이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공정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공영방송이 제 모습을 찾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장악이 더 심했다고 역공을 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 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이 윤석열 정권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이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침 최고위에서도 자녀 학폭 의혹과 부정 인사청탁 의혹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다만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한 달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의혹이 많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열렸는데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소위원장 선출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법안 논의를 진행할 1소위원장 자리가 문제가 된 건데요. 야당은 관례대로 원내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선출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반대되는 법안을 낸 조 의원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지만 우주항공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모았을 뿐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오늘 오전 수해복구 TF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침수법과 농업재해 대책법, 산림재난 방지법 등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관련 법안들을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며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이 문제로 여야도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언론 관련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요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정부에서 언론 탄압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면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영방송은 엄연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인사개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은 우리 언론계는 물론이고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이듯이 때려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이동관 씨가 자행했던 언론인 사찰과 퇴출, 노동조합 무력화, 방송인 사상검증 시도는 학교 폭력보다 더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 투트랙 방식으로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이 노선을 검증하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을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본질은 근거 없이 고속도로 노선 원안이 변경된 의혹이라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 이 시점에 원 장관이 노선 검증위를 주장하는 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박기환 기자 중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약 2주간의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앞서 확인한 대로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5월 말에 사실상 내정설이 나오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방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확전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지나서 지금 내정 발표를 했죠. 네. 그동안에 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때문에 고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대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안에 관한 언급이 그동안에 전혀 안 나왔던 걸 보니까는요. 대신 확정 발표하는 시점을 좀 고려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동안에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자리가 비게 된 이후로 지금 방통위가 3사람 지금 구성으로 운영이 됐죠. 위원장 대행부터 3사람 운영이 돼가지고 5명의 위원이 작동해야 될 방통위가 상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네. 아마 그 후임 이번 오늘 날짜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끝나니까 오늘 이후에 새로 임명이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은 한 보름 전쯤에 발표를 해서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했을 건데 네.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아마 국회에서 한 20여일 지나게 된다면은 8월 하순쯤 돼서 임명이 돼서 오히려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걸 조금 잠재우는 시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전 판단입니다. 네,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워낙 그렇습니다. 격하기 예.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야가 다시 이 문제로 충돌할 텐데 여야 신경전에 대한 목소리를 잠깐 듣고 또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10년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언론 장악 시도들 그리고 언론 장악들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지금 상태에서는 유튜브나 다른 대체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즉 그 기업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인 이 공영방송들의 좀 상당히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습니다. 본인들이 언론 사찰, 언론 탄압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것은 훨씬 심하다. 몇 배 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이 더 심했다는 목소리였고 아까 한준호 의원이 말한 10년간 발생했던 언론 장악은 아마 MB 정부 시절 이후의 10년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10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로 여야 간의 공방은 벌이고 있지만은 언제부턴가 정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당파성이 오가는 적이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게 제 느낌상으로는 6대4 정도로 느낌으로 따라갔었는데요. 어느 시기에서부터인가 6대4가 아니라 7대3 그 이상으로 어떤 심한 사람들의 표현은 10대 0까지 갔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특히 주목됐던 시기가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가 좀 심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가 또 한 번 제가 6대4 정도의 정권 편향에서 다음 단계로 높아진 7대3 이상으로 갔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배경에 혹시 우리 이광현 앵커가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에 가담했던 언론인 출신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정권 전반이 원권의 언론의 편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후의 정권들에서 아무래도 방송들이 정권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쓰는 만큼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이것은 방통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KBS라든가 MBC의 이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야당의 몫이 있고 대통령의 몫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중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항상 다수를 차지해서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 거기에다 제가 조금 전에 특별하게 보수 진보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얘기했던 것은요. 편향성 강화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조금 경계해야 될 점이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대거 공영방송 지상파의 중요 진행자들로 대거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스타일 이런 방송들이 공영방송이 되면서 방통위에서 제재 대상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점까지도 감안한다면은 결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도 방송 정상화가 됐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6대4, 7대3 이런 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아니고요. 예. 정확하자면 우리가 중립적이라면 5대5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임용 배경 등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약간 더 치우쳤다는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6대4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게 조금 더 심화됐다는 걸 표현하려고 제가 7대3 이런 경향으로 정권의 경도된 경향이 강화됐다. 거기에다가 그 몇 년 전에는 그냥 경도된 경향뿐만이 아니라 팟캐스트 경향, 유튜브 경향까지도 정권 편향에 따라서 대거 공영방송에 진출시키면서 방송의 풍토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 중순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보이콧 가능성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이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보이콧하는 것보다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다시피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에 20일이 지나면은 기간이 다 됐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송부 재요청을 하고 그냥 지나서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콧을 해버리면은 야당으로서 뭔가 문제를 드러낼 시기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야당은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나왔던 것은 학폭 관련 여러 가지 청탁 문제라든가 인사문제 청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은 청문회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큰 문제는 보니까 정권의 편향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방송통신법에 보면은요, 6조 2항에 보면은
정권하고 관련된 사람들, 정치하고 관련된 사람들 배제하려는 제척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거나 또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지 않은 데는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정치적인 성향 논란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항이라든가 대통령 특보에 대한 제척 사항이 없어서 법의 제척은 아닙니다만은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의 대통령과 가까운 정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쟁점은 있습니다. 이걸 네. 두고 아까 박성중 의원은요. 이전에 비정상적이었던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일반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상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전에 이 정권 주도했던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는 방송으로 가는 쪽인지 좀 논란이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냐고 이제 역곡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언론단체 목소리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 여야 대표도 휴가에 갔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다음 달 2일에서 8일까지 여름 휴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백지화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순방을 포함해서 경무에 시달렸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뭐 그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 대통령 휴가냐라는 문제 나올 법하니까 백지화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했죠. 저도로 가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도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사진과 함께 사진에 당시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이 그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쪽 휴가를 같이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막대기로 모래에다가 저도의 추억이라는 이렇게 글씨까지 써서 본인의 당시에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물론 보좌관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글 쓰고 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들이 대충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충청도에 있는 청남도로 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기억과 더불어서 갔었고요.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려다가 멀리 가려다 말고 조금 가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5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휴가는 오늘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되게 휴가철이 되면은 언론들은 대통령이 휴가 전국 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 전국 구상하면은 대통령 1년 차가 지나서 전국을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전국 구상을 하기 때문에 휴가 가서 특별하게 구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두 명의 국무위원들이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국무위원 교체에 혹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새로 채용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어떤 점을 점검할까요? 지지율과 함께 좀 보여주시죠. 지지율 마침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만은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특성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지율 관련면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서 약간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올랐다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올랐다는 의미는 없죠. 0.7 정도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이기 때문에 2.1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2.0 정도인데 하락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다른 시간에 요인들을 자세하게 분석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간점 요인이었던 것들이요. 외교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에 들렀던 문제가 그렇게 좋은 호응을 받지는 못했죠. 이런 문제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폭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화됐지 않는가 국민들의 이렇게 느낌이에요. 체감상의 느낌이 완화가 된 점이 있었고요. 다른 마지막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다면 굳이 따지자면은 이상민 장관의 헌재 기각이 있었죠. 이것은 뭐 저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 차원에서의 탄핵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충 예상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더 떨어지지 않는 저는 결정적인 것은요. 상대적으로 야당이 지금 저주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에다가 계속되는 혁신위도 지금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있고요. 제가 이 점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못지않게 네.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자충수가 더 넓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30%대 정도에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가 네. 제1야당이 자충수를 두면서 계속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민주당의 작은 이익 못지않게 야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금 오류를 막아주는 방탄 역할을 하고 있던 느낌이 들어서 네. 야당 특히 민주당의 인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자충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새로운 시각도 한번 들어봤는데 바로 그럼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인사들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이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명락 회동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쭉 화면에 놓아주시고 신경민 전 의원의 좀 발언도 좀 눈에 띄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구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난 걸 가지고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다시피 주변에서 그래도 전 현직 대표가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압력 때문에 만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1일, 19일 연기라고 세 번째 만났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교수님 특별하게 보시는 왜냐면은요. 건가요? 네. 만약에 문제를 풀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둘이 만나서 풀 상황은 아니죠. 그냥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풀 일이 있으면 푸는 거고 네. 이낙연 대표도 풀면 푸는 거죠. 둘이 만났을 때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을 일이 있을 때 만났을 때 푸는 문제지 두 사람이 만나서 풀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김영진 의원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동반해서 간 케이스죠. 단합을 강조했다라는 것인데 단합과 더불어 혁신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단합이란 말은 하나만 한 얘기죠. 기본으로는 단합이죠. 문제는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단합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회복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이 점은 이재명 대표 체제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의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돈 봉투라든가 아니면 뭐 코인 문제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상은 도덕성이란 말로 함축이 되어 있고요. 네. 민주주의 문제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견에 대해서 객단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노골적으로 해왔던 바죠. 그래서 서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했던 거고요. 이게 두 사람 만났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지금 선거가 내년 4월 선거가 8개월여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만 네. 선거 일정이 가까워져 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대개 관측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가려고 할 것인데 과연 그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지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이른바 10월 사퇴설. 사실 YTN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이 이런 식으로 좀 화두를 던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일단 결론은 김두관 의원은 해프닝으로 정리를 했고 평론가들의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질문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묵묵부답이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무슨 정권과 여러 가지 지라시 이렇게 사슬 뭐가 돌듯이 네. 여의도 정치군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썰들이 돌고 있는 거죠. 네. 아다시피 장성철 소장도 그런 그 뒷이야기를 상당히 관찰을 주목하고 네.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요.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재명 대표의 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8월과 10월쯤이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8월이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는 네. 그 체포동이 돼서 부결됐지만 이번에 추가로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했었죠. 네. 이번은 그 방북 관련에 대한 대납 의혹 문제 관련하고 백현동 문제까지 같이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8월 중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지 아니면은 8월 16일 열리게 되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부, 즉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또 하나 10월 달은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이미 기소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이 판결날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거나 구속 여부에 항배가 잡히면은 현 이재명 대표 체제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의견이 나오거나 입장들이 나와서 논란의 분기점은 좀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대장동 비리 의혹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시 한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렸을 뿐이라던 11억 원이 결국 박 전 특검 측에 지급된 돈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결국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박 전 특검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즉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직무 관계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이 넘는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가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보고 딸도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해 왔는데요. 딸이 화천대유에서 5차례에 걸쳐 대여했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박 전 특검 측에 지급된 돈이라고 보고 부녀가 공모해 불법 수수한 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이 박 전 특검 구속 필요성이 보강됐다고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배경사실로만 기재했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로 기재하면서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거래 관계가 더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기존의 수재 혐의도 증거 정황이 더 보강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2015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 남욱 변호사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받은 과정과 실제 용처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전달된 3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박 전 특검의 선거를 도왔던 변호사들에게 경력금 형식 등으로 지급됐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 앞서 법률적인 측면, 나아가 사실관계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던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이 이번에는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번번이 법원에서 막혀온 50억 클럽 의혹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대인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한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양측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고인이 숨지기까지
양측 학부모와 고인 사이 통화나 문자 등 수차례 연락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교내 CCTV와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갑니다. 교사들은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3차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이딴 집회를 통해 서희초 교사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집회에는 5천 명이, 2차 집회에는 약 3만 명의 교사가 모였습니다.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에 대해서도 교권 보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고시가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지만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종료 예정이던 교육부, 교육청 합동조사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일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 명이 시범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직장인들의 육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과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하나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이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가사 서비스 업종에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등지의 16개국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구에서 육아나 가사를 했을 때 거부감이나 오히려 또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증해보고. 시범 사업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최소 6개월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00만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보다 다소 높은 급여 수준은 물론 경험이 중요한 가사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을 믿고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0, 60대 분들의 육아 도우미 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진 20, 30대들이 가지지 못한 그 육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과연 그 이론만 가지고 오셨을 때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이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추진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가사 서비스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되지 않을까?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 낮은 비용이라고 하듯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화 예 시발점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부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입국 전 경력과 범죄 이력 검증은 물론 한국어와 육아 관련 기술 교육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이장 가운데 90% 이상이 남성인 것을 확인하고 이장 선출 과정에 성차별이 있는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재작년 11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마을 이장 3만 7천 명 가운데 남성이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막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인권위는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멀쩡한 주차증 발급 기계가 있는데도 경비원들이 직접 서서 방문증을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대부분 고령자인 경비원들의 온열 질환이 우려된다며 노동청에선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출입로.
비좁은 공간에서 경비원이 방문 차량을 안내합니다. 앞에 주차 방문증 발급기가 있는데도 경비원이 일일이 손으로 방문증을 끊어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전인데도 체감 온도는 이미 31도.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땀으로 범벅이 되는 날씨입니다. 30분 3시도 내려가고 가만히 고통스러웠지. 구성원들이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 있잖아. 방문증 발급기가 고장난 건 아닙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주민 민원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경비원들이 직접 방문증을 끊어주도록 한 겁니다. 외부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효과는 없이 애꿎은 노동자만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리로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달 초 현장 점검에 나선 지방노동청은 경비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8월 달까지는 야외에서 좀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조금 권고를 했답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 뒤로도 경비원들이 방문증을 끊어주는 건 여전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작업이 중단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에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대요? 노동청 시정 권고를 어겨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힘을 못 쓰는 사이 경비원들은 폭염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금은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최루가스를 뚫고 5천만 원어치를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2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 자, 오른쪽 금은방 유리창을 가린 블라인드가 걷히더니 구석에서 헬멧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데요. 침입을 감지하자 자동으로 이렇게 최루가스가 분사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매대에 놓인 금부치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루탄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3시 50분쯤이고 경기 용인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30대 남성 A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분도 안 돼 금반지, 금팔찌를 포함해서 5천만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검은 천막을 금은방 주변에 두르는가 하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에는 헬멧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아침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2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귀금속 3,600만 원어치를 회수해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또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모레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뒤 3주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A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8월부터 민사 신청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광주시 중원터널 성남 방향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2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나 미성년자 몸에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력 조직원 등 2,000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조폭 문신 전문 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남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IP를 추적하는 동시에 해당 게임 회사 서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신림역 살인 예고와 관련해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 6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지난 24일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을 옹호하거나 되레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2차 가해도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현장입니다. 참혹함과 추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겨진 공간인데요. 현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은 공격하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 신림동 사건을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지만 멋있다. 여자는 안 찌르는 상남자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이런 댓글에는 각각 좋아요가 3,000개 가까이 표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피해자를 두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갔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가 하면 조롱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약간의 젠더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 뭐 사소한 문제를 뭐 좋아요라든지 또는 그렇다라는 댓글을 마구마구 갖다가 붙이게 되면서 결국은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2차 가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은 개별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비난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 악플 같은 경우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자대상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벌이 안 되고요. 이 사자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유족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유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신림동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 모욕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수사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라인상 2차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잡더라도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참혹한 범죄의 틈 바구니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2번 울리는 2차 가해.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실효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대인재 측은 지난 25일 복습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 리클래스에서 외부 해킹 흔적을 파악해 보안업체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수강생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측은 전문 해킹 집단에서 고의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애초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는 수집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라서 가입한 인터넷 회원 결제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바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고생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법적 규제 전에 빨리 잘못된 상술을 바로잡으라며 온라인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대해 연방거래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료 회원제인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해 가입은 쉬운 반면에 탈퇴는 매우 어렵게 해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이나 착각, 실수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사용 환경, 다크 패턴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결제 안내창입니다. 결제 동의를 구하면서 멤버십 업그레이드 동의를 섞어 놔서 교묘하게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는 문구 옆에 X 표시를 해놨습니다. 헷갈려서 X를 클릭하면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관리하라며 이처럼 다크 패턴의 예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소비자도 모르게 온라인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이른바 숨은갱신 등의 유형은 현재 규제 가능한 법령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안 통과 전에라도 사업자들의 운영 관행을 바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의 유형의 일부 유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법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고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의류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실태 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수기 렌탈 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가 후원 방문 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각 단위 판매 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과 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처분 결정 전 이미 해당 영업 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은 비용만 내면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는 광고업체 전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전화를 받고 업체와 3년 계약을 했는데 애초 설명과는 달리 1년 동안 올라온 건 게시글 3개가 전부였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1년을 참아온 가게 사장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업체는 답을 미루다가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환불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카페리언 A씨는 개업 며칠 뒤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는 광고업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800원씩 서버 비용만 내면 각종 홍보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말에 선뜻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광고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협력센터라고 소상공인 협력센터라고 하니까 뭔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좀 믿을 만한 센터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나 계약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게 홈페이지 제작과 내비게이션 위치 등록 등 계약서에 명시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A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업체는 3년 요금에 가까운 79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는 1년 약정이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A씨는 계약 당시 업체에서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광고의 수처럼 3년을 무조건 모두가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적용 없이 1년간 발급자금 혜택 그대로 양도받을 보면서 시도 처리까지 모두 가능하신 내용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했지만 업체가 1년 동안 해준 거라곤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게시글 3개가 전부. 그마저도 홍보 효과가 미미해서 결국 A씨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답을 미뤘습니다. A씨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업체는 그제야 전액을 돌려줄 테니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비밀에 붙이자는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돈 버는 게 믿을 만한 사람 없구나.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 들고. 취재진은 업체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같은 광고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A씨는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뉴스큐 이 시각 가장 중요한 뉴스인 폭염, 기상 이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인데 한 달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선 열대 식물인 선인장까지 말라주고 있습니다. 태풍 독수리가 덮친 중국은 침수와 산사태 등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도시 버뱅크의 한 주택 수영장에
야생곰이 나타났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수영장에 뛰어든 곰 때문에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고급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 폭염 속에 산에서 내려오는 곰들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의 명물 사구아로 선인장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온과 건조함을 견디는 선인장도 폭염 속에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고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em suffering the effects of extreme heat and drought. And some people report that saguaros are falling, saguaros are losing their arms, the shape is changing, they are leaning. 미국 남서부를 뜨거운 공기로 뒤덮었던 열돔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약 1억 7천만 명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침수와 산사태 등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남동부에 상륙한 태풍은 계속 북상하면서 수도까지 덮쳤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북동부 일대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폭우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항공편 이착륙이 잇따라 취소됐고 베이징을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열차편 운행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가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난화가 아닌 열대화 시대로 돌입했다는 경고의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지구촌과 한반도의 이상 기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폭염 초비상과 함께 저희가 화면 왼쪽 위에 지금의 기상 상황을 정리해봤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66도를 넘고 있고 네, 남극 맞습니다. 얼음은 역대 최저치다. 함께 정혜윤 기자 설명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구 평균 기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7월 같은 경우? 네, 지금 이 7월에는 지금 17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대 1위 기록이 2019년도에 네. 16.63도였는데 이 기록을 지금 경신한 상황이고요. 7월에 17도를 넘어서면서 7월 이 3주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역대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구 전체의 온도를 네, 평균 맞습니다. 낸 온도? 이 네. 기록이 지금 3주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다음 달 이 상순쯤이 되면은 이 공식 7월 달 이 기온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되겠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공포스럽지만 지금의 기후 변화가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남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WMO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올해 7월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올 확률이 지금 98%에 달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 한계치이잖아요. 예. 1.5도 이상 오를 확률도 66%에 달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어울린다 이런 말까지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폭염이 심각한 겁니까? 전 지구가 지금 뭐 펄펄 끓고 있다라고 예. 이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미국 남부 그러니까 저희 기자가 지금 앞에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선인장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말라 죽은 현상이 나타날 예. 정도인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온도를 보시면 40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발생한 뒤에도 예. 낮 기온이 식지 않고 그러니까 열기가 식지 않고 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고 밤 사이 그러니까 열대야라고 하죠. 밤 더위도 지금 기온 자체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
낮 동안 열기가 쌓인 상태에다가 밤 더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돔 현상이라고 하죠. 네, 계속 열기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위가 축적이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빨갛게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미국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는 지금 고온이 지속하면서 산불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란에서는 체감 온도 자체가 66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인간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온이 오르면 이제 체감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그런 장치가 몸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장치조차도 지금 몸 안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적인 더위라고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이 중국에서는 한때 고온으로 몸살을 앓았다가 지금 오후 태풍이 지금 중국 남부로 들어가면서 최근에 태풍 상륙으로 인해서 폭우랑 홍수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기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곳 가운데 하나가 극지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름인 우리와는 달리 지금 남극은 한겨울인데 남극해 바다 얼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극의 바다에 떠 있는 그 얼음의 양, 해빙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20%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요.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최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준이고, 이번 남극에서 일어난 이런 일은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70억 분의 1 정도로 아주 드문 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이 남극의 해빙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 로또에 당첨될 그런 확률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극 해빙이 녹으면 이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이 특히 남태평양 이 섬나라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섬나라뿐만 아니라 저지대 도시들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제 온난화에다가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엘니뇨가 가세한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후학자들은 올해 이런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온난화에다가 엘니뇨 영향이 가세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온난화가 역대 이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리고 열대야 역시 슈퍼 엘니노 수준으로 강하게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뭐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고, 또 폭우에다가 슈퍼 태풍까지 북상을 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상학자들과 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 엘니뇨가 올 하반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온난화 경향도 이미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계속 좀 발달을 한다면 지금보다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것이고 또 역대급 기록이 나올 거다. 이렇게 대부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극한 호우 때도 그렇고 장마 때를 포함해서 역대급이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역시나 폭염도 역대급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은 건데 아까 저희가 보도한 대로 주말 사이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더워지는 겁니까? 네, 이번 주 계속 좀 더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좀 뭐 34도를 넘었어요, 서울 기온이. 그런데 이번 이것 때문에 뭐 폭염 경보도 지금 전국적으로 좀 내려져 있고요. 기온 자체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지금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서울 자체 기온도 지금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뒤에 덥고 습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찜통 더위가 지금 찾아온 것이 원인인데, 이 때문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지금 1000명을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전에 3명이었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열사병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온은 이번 주 점점 더 올라서 내일과 모레 서울 기온이 35도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방은 36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지금 계속 좀 기온이 오르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내일과 모레 30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 중반까지 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마 끝나고 폭염 왔다고 하는데 또 어제 수도권에서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도 쏟아져서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예. 겁니다. 저도 그 양평 이동 지역에 있어서 네, 어제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장마가 종료된 이후 최근 이 강한 소나기가 좀 자주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극한호우 그러니까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최근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또 어제는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도 했는데 예, 사실은 이 장맛비가 아니라 소낙성 강수입니다. 기후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더위가 심할 때는 이렇게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상층에 찬 공기가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상에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데 상하층 사이에서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은 저렇게 비구름이 위로 솟아오르는 정난운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지면은 지금처럼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네. 8월까지는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대비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또 지진 얘기를 해볼 텐데 규모 네. 3.5의 전북 장수 지진. 이번 지진으로 산림청이 땅 밀림 긴급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진은 이 지각이 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각이 깨지게 되면 이 그 위를 덮고 있던 이 토양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토양이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절 자체가 여름철이잖아요. 네. 봄과 가을에는 괜찮은데 이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위로 비가 많이 내려서 스며들기 시작하겠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산림청에서 긴급 조사를 하게 된 건데 이 장수 지역의 지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일단 산사태 우려 때문입니다. 땅 밀림이 이제 있게 되면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산사태 가능성 이 큰 한 200여 지역에 이제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대피 등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고요. 일단 땅 밀림 긴급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강 작업과 함께 산사태 발생 우려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6호 태풍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6호 태풍 상황은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6호 태풍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 먼 해상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좀 강하게 발달한 상황이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 김진두 기자 설명으로는 조금 비껴갈 확률도 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면 맞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 진로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강하게 발달한 채 북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당초 예상으로는 중국 쪽으로 북서진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지금 4시에 발표된 진로도에서 지금 보시면 약간 북진,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 중국으로 상륙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유동적인데 지금 태풍의 진로 방향으로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태풍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방향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 아니면 한반도 쪽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게 지금 유동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 킴 모델인데요. 예. 네, 지금 보시면 북상하면서 태풍이 약간 정체를 하다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영국 모델인데요. 네. 이 모델에서도 지금 중국 가까이 가서 정체를 하다가 살짝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죠. 하지만 쪽으로 살짝 방향을 네, 틀는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ECMWF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예. 자, 여기서는 가지 못하고 조금 정체를 하다가 방향을 일본 쪽으로 네, 예. 틉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이후에 일본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조금 더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부근까지 제주도까지 영향권에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지금 모델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 쪽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는 진로를 지금 택하고 있어서 내일 오전 11시에 기상청에서 더 좀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 강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한 번 더 태풍 상황은 확인하겠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정혜윤 기상재난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양식 어장이 모여있는 충남 서해안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수만 중간에 있는 태안군 내포 해역 수온이 사흘 연속 섭씨 28도를 넘어서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액화 산소 공급, 고수온 대응 장비 준비, 차광막 설치 등을 점검 지도하는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복구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하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5천여 명으로 직전 주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던 지난 1월 11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인천공항은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분출하고 있는 건데요.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여름철 성수기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 수를 지난해의 2.8배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86% 수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여행객은 약 2억 3,40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고요. 2019년에 8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기 있는 관광지에 여행객이 몰리다 보니 지구촌 곳곳에서 밀려드는 외지인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 규모를 뛰어넘는 과잉 관광으로 혼잡과 안전 문제, 환경 오염, 현지인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biggest annoyances is probably traffic, parking pollution, air pollution, and garbage. But I think that the lack of being able to attend, I mean, I can't go to my own beaches anymore. I cannot go to Sand Harbor where I grew up unless I get in line at 7 in the morning. 이 때문에 관광세를 도입하거나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올리는 나라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5일 외국인에 대한 유적지 입장료 인상안을 의결했는데요. 태국 전역에 있는 문화유적지와 국립박물관 72곳의 입장료가 기존보다 30에서 100바트, 우리 돈 1,000원에서 4,000원가량 올랐습니다. 태국인이 내는 가격보다 최대 10배까지 비싸졌습니다. 여기에다 9월부터는 태국 땅을 밟는 외국인은 1인당 300바트, 약 11,000원가량의 입국세도 내야 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5월부터 대표 관광지인 호이안 고대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12만 동, 우리 돈 7,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올 1월부터 여행자를 대상으로 모든 숙박시설 이용료의 2%를 숙박세로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내년부터 외국인에게 10달러, 약 1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숙박료에 관광세를 포함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도 최대 10유로를 입장료로 받을 예정이고요.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영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7유로, 10,000원의 방문 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개미 울리는 솜방망이 처벌. 네, 금융당국이 시장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금융사 내부 징계를 살펴봤더니 견책에 그친 경우가 60%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KB증권 지점. 지난 2018년 11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당시 A 부장과 B 과장은 한 고객에게 해외 ETF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전산 변경했고 이후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고객은 1,040여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4년 만에 내부 감사를 벌였지만 A 부장은 견책, B 과장은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YTN이 지난 1년간 상위 10개 증권사의 내부 징계 현황을 살펴보니 이렇게 견책에 그친 것만 전체의 60%에 육박했습니다. 감봉이 27%로 뒤를 이었는데 면직에 해당하는 사례는 단 1.5%로 전체 205건 가운데 3건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증권사 내부적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의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약한 조치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융사들의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 감독이 부실하니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 지정 요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은 그 엄격한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내부 직원을 잘 통제를 해서 이거 범죄를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은 계속 그 증권사에서 사고, 불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종사자들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하반기를 목표로 검사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시장 참여자, 특히나 시장의 질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금 대응할 예정이고 검사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다만 금융당국의 사후약 방문식 제재 강화보다 금융사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개장 직후에 한때 투자자들이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오전 9시 개장 직후 국내 주식 체결 시세 관련 데이터가 제때 증권사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전 9시 8분까지, 코스닥 시장은 12분까지 시세 표시가 지연됐습니다. 거래소는 자회사인 코스콤의 전산 오류로 한때 호가가 먹통이 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콤은 회사 자체의 문제인지 통신사 문제인지 등 지연 처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해도 치료할 사람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정부가 다른 병원 의사들이 팀을 짜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심혈관 질환의 응급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비율은 48%,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3시간 내 도착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적시에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먼저 환자나 가족이 평소에도 응급 증상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도울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 가능한 병원 현황도 지도 형태로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와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병원 의사들이 7명 이상 팀을 짜서 운영하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30개 팀 정도를 선정해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팀별로 운영 실적에 따라 연간 1억 9천만 원에서 최대 2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수가 체계도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저희가 100% 사전 보상이라고 하는 공공정책 수가의 이제 한 형태로서 또 지급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필수 의료 인력의 중증 응급 대응 부담도 완화해서 인력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력 양성 방안과는 달리 현재 인력 상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필수 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각각 국내 사망 원인의 2위와 4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환자 수 연간 290만 명, 연간 진료비가 7조 원에 육박할 만큼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코로나19 1차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면서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신천지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대유행 책임을 벗게 된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6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서로 화해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따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재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앞서 신천지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묻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에 단초가 됐던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지만 잇따른 법원 판단에 신천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7월 14일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기업인들을 만났던 사실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계 세계대학 경기연맹 체조 경기장, 부지 선정, 조언 등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면서 가짜 프레임으로 도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에 비상 3단계가 선포된 시기는 7월 14일 오후 4시 40분. 이보다 앞선 오후 3시에 금강 홍수 통제소는 청주 무심천 흥덕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긴급회의 주재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였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관내인 충북을 벗어나 서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2, 3단계 시 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등을 해야 하지만 김 지사가 관할 구역을 이탈해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분 1초가 부족할 그 시간에 폭우를 뚫고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한가로운 저녁 만찬을 즐겼을 도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충청북도는 서울 약속은 오래전에 잡힌 것으로 하계 세계대학 경기연맹 체조 경기장 부지 선정 등 대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로 올라가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8시 12분 서울에서 출발해 오후 11시쯤 도청으로 복귀한 뒤 호우 피해 및 대처 상황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정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 특히 비극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 사관 후보생, ROTC 장교 후보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교로 입대하려는 대학생들 가운데 선발을 통해서 초급 간부를 육성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줄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4.8대 1을 기록했던 학군 장교 ROTC 경쟁률이 지난해 2.4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원율 급감은 군의 허리인 5년차 미만의 초급 간부 문제와도 맞물렸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해서 추가로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율이 더 떨어져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군 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차례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 현재 국방부 또 각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학군 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를 복무 기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1968년 36개월이었던 병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 18개월이 됐지만 학군 장교는 28개월이었던 당시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봉급이나 처우 문제, 책임감에 따른 복무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군 장교는 지난해 임관한 장교 가운데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지원율이 더 줄 경우 초급 간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이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 시즌 7승으로 쾌속 질주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27년 만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까다로운 왼손잡이 허빙자오의 셔틀콕이 아웃되는 순간 안세영이 플로어에 누워 기쁨을 만끽합니다. Anseong creates history. Beaten in the final a year ago. This year she is the champion. 지난주 코리아 오픈에 이어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 그것도 무실 세트 우승. 올해 벌써 7번째 금메달입니다. 올해 모두 12개 대회에서 11번 결승에 진출해 시즌 7승. 현 1위 야마구치를 추월해 방수현 이후 우리 선수는 27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스타일이 각각 다른 여자 배드민턴 강자, 이른바 빅4를 차례로 격파하면서 이룬 성과라는 점입니다. 언제나 힘들었던 야마구치는 물론 3위인 천적 천이페이, 그리고 4위 타이찐까지 각 선수별 8색조 전략으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8월 덴마크 세계선수권과 올가을 아시안게임에 모입니다. 안세영은 호주 오픈 대신 귀국을 선택했고 컨디션 관리와 보강 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선수권도 아직은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질식 수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격력이 가미되면서 무결점 선수로 거듭난 안세영. 날카로운 스매시는 세계 선수권, 아시안게임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탁구 대표팀 주전 안재현이 월드 테이블 테니스에서 유럽 강호들을 줄줄이 꺾고 생애 처음으로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9년 헝가리 세계선수권 3위에 빛나는 안재현은 WTT 피더 체코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프랑스의 노장 시몬 고지를 접전 끝에 3대2로 따돌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가 열대야로, 열대야가 다시 찜통 더위로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최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면서 많은 곳에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소나기와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 36도, 광주 36도,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